이탈리아 안니발레 카레치, 또 키아로스코를 특화시킨 카라바조. 약간 다음 시대에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화가가 루벤스가 아닌가 싶어요. 카라바조 죽은 다음에 이제 전성기였죠, 거의. 루벤스도 카라바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카라바제스키 화가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죠. 안트베르펜, 플라너스의 개 고향 출신입니다. 물론 태어난 건 독일이지만 집안 자체가 안트베르펜 가문이에요.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귀족의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능력으로. 그림 너무 잘 그리고 외국어 능통하게 해서 전쟁도 막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능력도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양국가, 영국, 스페인 왕가에서 기사자기를 받아요. 엄청난 이력이죠. 화가가 원래 미천한 신분이거든요. 예, 근데 어릴 때 해외를 많이 다녔고 아버지가 변호사 출신으로 엘리트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된 거죠. 교육의 중요성이 좀 나오긴 하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국어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근데 정작 진짜 권력자들은 외국어 배울 필요 없죠. 밑에 사람 시키면 되니까. 옛날 고대 그리스 때도 외국어를 하는 건 노예들이 한 거래요. 근데 비슷한 문화권이지만 신교도 쪽에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벨기에 루벤스,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이 둘을 약간 라이벌로 약간 평가하기도 해요. 안트베르펜 시 의회에서 주문한 엄청난 그 크기의 거의 벽화 사이즈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이 있어요. 이게 루벤스 자화상을 이렇게 껴놨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신문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극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복장이라서 조선시대 사람을 그린 거라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니라는 말도 많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약간 빛이 나온 듯한 환상적인 가우디 건축에서 직선이 없다고 하잖아요. 루벤스 그림에서는 진짜 직선이 없습니다. 다 꼬불꼬불 엄청 굴곡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색한 거는 많진 않아요. 인체도 엄청 잘 그리는 게 루벤스죠. 근데 가끔은 이게 약 기형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풍만한 여성을 엄청 좋아했던 게 루벤스였죠. 황금 모략 유향을 선물하러 왔죠. 별자리 보고 박사라고 우리 성서에선 부르지만 예언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점성술가. 원래 라틴어권에서 마고스라고 하거든요. 마법사,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약간 점성술가 이런 뜻. 이런 커다란 사이즈의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이 작품 진짜 유명합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루벤스의 대표작 산미신. 루벤스의 이 미적인 취향이 나오죠. 풍만한 여성이 가장 이상적인 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미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 취향도 당연히 반영되고 지역적인 미적 취향도 나와요. 독일 르네상스 때 아름다운 인체 좀 다르고 이탈리아 쪽 좀 다릅니다. 북유럽 쪽에 약간 투박한 인체가 좀 많았어요. 르네상스 때. 플랑드르 루벤스는 풍만한 여성이 가장 이상적인 인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몸매를 가진 헬렌 푸르망과 두 번째 결혼해요. 왜냐하면 이사벨 브란트 첫 번째 부인이 흑사병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별한 뒤에 무려 37세 연하 소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아글라리아, 그래서 신화에서 산미신 중에 하나의 도상이에요. 아름다움과 빛을 상징합니다. 약간 빛나는 듯한 금발로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에우프로시네, 기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 탈리아, 풍요를 상징하죠. 근데 이 얼굴이 루벤스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헬렌 푸르망을 그려놨다고 많이 평가를 해요. 근데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에서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아꼈던 헬렌 푸르망 부인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누드화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신화로 표현하죠. 아니면 종교화나 이 헬렌 푸르망을 아예 벗긴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루벤스가 개인 소장하려고 그린 목적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원래는 나름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스텔 톤, 럭셔리한 색깔 이런 거는 다음 시대인 약간 로코코를 예견하는 럭셔리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럭셔리함을 뭐 엄청 중요하게 여긴 로코코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게 루벤스 미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루벤스의 인체의 색다름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렌 푸르망이 말년에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대요. 근데 루벤스 스스로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부인 손이 좀 기형적입니다. 루벤스가 원래 곡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관절염 고생하셨으니까 그거를 반영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의 심판. 그래서 신화에서 되게 유명한 일화죠. 루벤스가 같은 주제로 여러 버전을 그렸어요. 대신에 너무 똑같이는 안 그리고 약간 포즈, 구도 다르게 여러 같은 주제를 그렸죠.
그래서 신화에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이 황금사과를 제우스가 건네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게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의 도상, 날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황금사과 누구 줄래 하고 있어요. 근데 황금사과가 에리스라는 불화의 신이 여기다가 조건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이 황금사과를. 그래서 제일 이쁜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이 여신들 세 후보가 나타나서 내가 제일 이쁘다고 서로 달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나 주면 이거 해줄게. 공약을 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갑오투구 부엉이 누굴까요? 도상? 이 신 누굴까요? 되게 유명한 신입니다. 부엉이 갑오투구, 아 그렇죠, 아테나 여신이에요. 아테나 여신의 중요한 공식이죠. 아테나 여신이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이죠.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거 선물 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지혜와 그런 전투력 그런 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괜찮은 합리적인 좋은 조건이죠. 근데 헤라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땅 아니야? 땅? 아시아 대륙에 통치권을 주겠대요. 부동산은 엄청 매력적인 유혹이죠. 광대한 땅의 통치권? 이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솔깃해요. 아, 이거 줘야겠다. 근데 비너스가 아, 그딴 게 뭐가 필요하냐고. 이쁜 거 최고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선물로 줄게. 하니까 당첨. 화관 씌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너스한테 황금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천사, 푸티라고 하죠. 이런 천사를 이렇게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큐피트가 있어서 비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헤라, 제우스의 아내죠. 헤라의 공식은 공작새입니다. 신성한 새로 여겼죠, 당시에. 근데 하필이면 이웃나라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여자를 빼앗겼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쳐들어옵니다. 트로이로. 예, 그게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들었다가 나라 망하죠. 너무 이쁜 거 밝혔다가 나라까지 멸하는 그 신화 루벤스가 아주 재치있게 풍만한 인체로 그렸습니다. 루벤스의 진짜 매력은 뭐냐면요, 멀리서 보면 너무 색채가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가까이서 보면 여러 색을 다 썼다는 게 보여요. 알록달록, 난색, 한색, 여러 다채로운 색깔이 부드럽게 녹아 있습니다. 루벤스가 당시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전성기 때에 공방의 직원이 1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어시스트죠. 화가 직원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습작 작은 스케치 유화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똑같이 그려. 초벌 준 걸까지 어시한테 다 시킵니다. 그리고 마무리만 루벤스 원장님이 해요. 그러면 이 피부톤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이크업의 달인 원장님,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공장장님이었던 루벤스였습니다. 참 잘 그렸죠. 그리고 성조지, 독서의 날 때 영국 성공의 성조지 축일 행사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잉글랜드의 이 빨간 십자가가 성조지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설의 일화에 따르면 용을 물리치고 왕국을 구해줬다. 그래서 동화 일화처럼 그 조건으로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일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용의 목을 따려는 그 찰나의 순간, 가장 바로크적인 예시의 그림이라 생각해요 저는. 물론 빛과 어둠은 카라바조가 더 좋은 예시지만 카라바조의 키아로스크로 빛과 어둠도 응용돼 있죠. 근데 중간 톤이 엄청 풍부합니다 루벤스는. 그죠? 요건 키아로스크로네요. 부드러운 맛이니까. 르네상스는 그냥 사건 종료예요. 아마 르네상스 때 그렇다면 찔리려는 그냥 전 장면이거나 아니면 창 찔리고 죽은 모습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크는 영화라 그랬잖아요. 생동감, 배우들이 연기력도 좋고 액션 영화입니다. 그래서 목을 따려는 찰나의 순간, 이거 마지막 목 치면 이제 용 죽습니다. 그 극적인 순간을 너무 잘 포착했던 게 루벤스예요. 그리고 되게 화려하죠. 과도하게 화려하게 그린 거를 로마 교황청 카톨릭 문화권에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럭셔리한 거를 카톨릭 문화권에서 좋아했어요. 그거는 루이 14세 이 프랑스 쪽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과도하게 강조를 하냐면, 말이 엘라스틴 샴푸 광고 찍는지 이게 파마가 말이 돼요 이게. 루벤스는 곱슬곱슬한 걸 좋아합니다. 과장 그 자체죠. 그런 재밌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루벤스의 사랑의 정원이라는 이런 젊은 남녀의 청춘 사랑 일화가 나중에 로코코 미술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아연화라고 하죠. 로코코의 대표적인 장르, 그 장르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고도 평가를 해요. 그런 아연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하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사랑하는 루벤스의 부인 헬렌 푸르망 또 나왔어요.
여기 컨트롤 C V, 여기 V 두 명이나 그렸습니다. 같은 부인을. 비둘기마저 커플, 아기 천사도 커플로 등장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주제이기 때문에 비너스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비너스의 분수대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젖을 주는 것처럼 이런 거는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맞아요. 페티 갈랑트라는, 쉽게 말하면 젊은 남녀의 사랑, 판타지 일화를 로코코 시대 때 귀족들, 부르주아들이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런 스타일. 그게 유행해요. 로코코 때. 그런 시초의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게 루벤스. 그리고 루벤스가 이런 잔혹한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들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 주제로 가장 유명한 게 같은 미술관이죠. 프라도 1층에 있는 고야의 자식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엄청 잔혹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헬렌 푸르망 좀 닮았거든요. 제우스가 인간과 바람피어서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아기 때부터 힘이 장사였나 봐요. 그래서 몰래 헤라가 잠든 사이에 헤라의 젖을 먹으면 불사신이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영생, 평생 죽지 않은 그 영생을 누리라고 몰래 젖을 물리는데, 신화에 따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해요. 젖을 너무 세게 물어서 헤라 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이때 우유 파편이 용서선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별자리가 되었다. 은하수가 이렇게 탄생했다는 동화 같은 일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상상력 대단하지 않나요? 은하수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감탄합니다. 유럽 시골 가면 진짜 은하수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화가 생각나면서 진짜 이 그리스 신화를 지은 그리스 사람들 진짜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우스의 이콘 도상이죠. 이 독수리와 번개, 그리고 또 공작새가 나왔습니다. 그럼 헤라라고 그랬죠. 은하수의 탄생. 그래서 밀키웨이입니다. 밀키웨이. 그리고 바로 그때 엘리트화감. 왜 엘리트라고 그랬냐면 루벤스가 귀족도 아니었는데 스스로 능력으로 기사자기를 받았다는 건 귀족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에고 벨라스케스도 완전 뭐 천민은 아니지만 세비야에서 약간 우리 조선 따지면 중인 정도? 하급 귀족 정도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능력으로 젊은 시절에 국왕 펠리페 4세를 너무 잘 그려서 계속 급승진하다가 나중에 아무나 안 주는 산티아고 기사자기를 여론이 너무 안 좋음에도, 신하들이 다 반대함에도 교황청에 서신까지 보내와서 허락받고 기사자기까지 받습니다. 그게 바로 디에고 벨라스케스.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스페인 미술사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왜냐면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 때 기억에 남는, 역사에 남는 르네상스 화가가 거의 없어요. 스페인 미술사에서. 더라도 거의 듣보잡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 명 있죠. 엘 그레코. 근데 엄연히 엘 그레코는 이방인이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진정한 메이드 인 스페인이 배출한 천재 화가가 바로 벨라스케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작이 시녀들. 시녀들은 자세한 이야기는 제 방송 따로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은 왕궁이 있었을 때 왕의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상을 그린 겁니다. 캔버스 앞에 있고 벨라스케스 자신이 뭘 그렸는데, 이 궁전 안에 있는 신하들과 일꾼들과 공주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화면 안에 국왕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을 그린 것 같은 왕족 초상화는 이전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다 연출하거든요. 딱딱하게 서 있거나, 왕족이면 막 뭐 되게 격이 있게 딱 정해진 포즈를 잡거나,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기 막 스토리가 있고, 이 둘도 뭔가 딴짓하고 있고, 뒤에 문 열고 보고 있고, 이 둘은 또 잡담하고 있고, 이런 일상적인 장르화적인 게 있네요. 예. 장르화, 풍속화적인 요소, 일상을 그린 거는 플랑드르에서부터 발전하면서 카라바조도 초창기에 그런 성향이 많았고, 그 성향이 종교화에도 반영이 된다 그랬죠. 그런 게 좀 영향이 세비야에 거쳐서 여기서도 보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굳이 왕족들 가족 그리려면 무조건 딱딱하게 그려야 되나, 좀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그리면 안 되냐를 벨라스케스가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 거울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거울이 있어서 이 화면이 진짜 현실을 그린 건지 아니면 거울을 카피해서 그린지가 되게 의문인 그림입니다. 이게 연출 보면 마치 벨라스케스가 거울 앞에서 그린 것 같은, 그래야 비치니까 사람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똑같이 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 거울 세상인지가 좀 불분명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사실주의적인 장르화적인 요소가 많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저는 개념 미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후대의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그림의 의도가 뭘까? 그러면서 철학적인 그런 사고까지 하게 되죠.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가 이 그림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이거 보신 분 계실까요? 마르가리타 공주 단독 초상화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마르가리타 공주예요. 패션도 똑같죠. 이 단독 초상화 버전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는 의미는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충격적인 거. 같은 아이예요.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가 아마 더 어렸을 때, 요 한 5살 때, 4살인가? 자랐을 때입니다. 거의 성인 다 돼갔을 때. 합스부르크 왕가의 주걱턱, 위전병이죠. 이게 대물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근친 결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당시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이긴 했지만 더욱 많이 죽었죠, 왕족들이. 그래서 22세에 둘째인가 에나타가 일찍 죽어요. 맞아요. 아빠랑 닮았죠. 펠리페 4세 아빠와 좀 닮았습니다. 특히 턱이 닮았죠. 근데 형제와 더 닮았습니다. 까를로스 2세 대가 끊긴 완전 일그러진 그 형제와 더 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제 방송에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좌우가 반대된 화면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산다라는 말을 철학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좌우가 반대된 거울을 본 그림 같으니까. 미셸 푸코 유명한 근대 천재 철학자로 평가를 받죠. 근데 요런 연출도 재밌지만 가까이서 봤을 땐 막 그린, 아니 진짜 이분 정말 날로 드셨나? 대충 그리셨나? 진정성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좀 대충 그린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요. 이 공간으로 실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3D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기법을 알라 프리마라고 해요. 예, 그런 기법도 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실 때는 저는 항상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여러 번 보라고 추천을 해드리죠. 보세요. 대충 그랬잖아요. 힘 빼고. 이런 알라 프리마가 이후에 근대의 사전트나 인상파의 기법에도 영향을 줬다고 많이 평가를 하죠.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가 이 벨라스케스를 되게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염 코스프레 따라하죠. 그게 되게 유명합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시녀들을 재해석해서 숫자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피카소도 말년에 습작만 해도 한 40여 점 이상을 했죠.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남미의 유명한 익살미 있게 표현하는 이 화가는 마가레타 공주를 아주 귀엽게 통통하게 그린 작품도 유명하죠. 벨라스케스가 되게 사실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장르와 일상을 그린 것 같은 느낌 영향을 받았죠. 근데 벨라스케스는 그 성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신화 그릴 때 그래서 좀 약간 럭셔리하게 그리거든요. 이 주변 인물들도. 근데 이 당시에 카스티아의 농부들을 모델로 그렸대요. 포도 농장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그래야 포도주의 신 바쿠스니까. 그래서 와인 도자기 병도 보이고. 근데 그 일상을 그렸어요. 실제 카스티아 농부들 패션 같거든요. 근데 딱 봐도 혼자 벗고 있고 그거는 그리스 신이에요. 반인반수 그걸 그렸습니다. 근데 혼자 벗고 있어요. 딱 봐도 여름 같은데. 벨라스케스가 인체가 좀 약했을 때라고 많이 봅니다. 얼굴만 잘 그린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공정화가 시절에. 게다가 이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와인의 신답게 인간미 있게 술배까지 그려놓은 이런 인간미. 이게 벨라스케스식 사실주의적인 재미난 연출이죠. 게다가 이 우아한 그래서 신화와 안 어울리게 동네 아재들처럼 그린 이 인간미. 그래서 술맛 나는 술집에 실제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스페인 술집 가면 이 그림을 그런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요랬던 화가 약간 투박한 세비야의 로컬미도 있어요. 약간 촌티라고 볼까요? 수르바란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딱딱한 느낌. 근데 이탈리아 볼료나 베네치아 맛 보더니 그림이 엄청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어요. 인체도 엄청 잘 그리죠. 이래서 이 견문을 높인 효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천재들은 이렇게 여행만 해도 감을 찾습니다. 특히 티치아노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인체가 되게 세련되고 공간도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밝아지고 색감도 좀 풍요로워져요. 그걸 알 수가 있는 불카누스의 대장간인데 역시 사실주의의 거장답게 시대는 바로크지만 성향은 사실주의입니다. 아폴론 신인데 나머지를 다 대장간의 인부들처럼 그려놨어요.
심지어는 이게 원래 신인데 신 같지도 않게 그려놨죠. 그래서 신화에서 엄청 못생겼다는 불카누스, 헤파이스토스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는 여러 가지 막 마법의 무기를 다 만들어내요. 근데 비너스의 남편입니다. 근데 비너스가 전쟁의 신 마르스와 불륜 저지르는 거, 심지어는 헤파이스토스의 침실에서 뒹군 걸 본 거예요. 누가? 태양의 신 아폴론이. 그걸 보고 지금 고자질 하는 장면, 비너스가 바람 나는 거 알고 있냐고 하니까 대장간의 직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 불륜이래. 어떻게? 여러분 연기파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연기력이 이전에 이 르네상스 때 없었어요. 이 정도. 뒤에 입 벌리고 이 언짢아한 표정 너무 재밌죠. 맞아, 리얼 그 자체. 남편 이거 어떡하지? 라는 이 표정.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미술로 이렇게 발전하면 연기력이 오스카상 받을 정도로 되게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다. 포즈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불카누스의 대장간. 그리고 광대, 약간 휴머니즘이 있어요. 당시에 약간 소외받을 수 있었던 그 왕궁 궁전의 광대, 난장이들을 좀 그렸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고, 그리고 직녀들 아라크네의 이야기, 그래서 신화인데 당시에 테피스트리 공장의 노동자들을 마치 아테나 여신과 아라크네 인간과의 실뜨기 숫자는 대결로 사실주의적으로 재해석한 그림도 되게 유명하고 재밌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림이 근데요,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이것도 30분짜리 해설인데, 원래 멀리서 보면요 이 그림 걸어서 이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봐야 더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런 연출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이 십자가 종교화로서 엄청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벨라스케스가 종교화는 많이 안 그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진짜 돌아가신 것 같은, 현실 속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것 같은, 그리고 되게 뭔가 짠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살바도르 달리가 이 그림을 또 재해석해서 십자가가 이제 있는 그런 종교화를 재해석한 초현실주의 그림을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피 프린트본이 달리의 집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카다케스 달리 박물관에 다녔죠.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벨라스케스가 맘먹고 색채 이쁘게 쓰면 이렇게 어여쁘게도 그린다는 걸 보여주는, 이 그림 색채가 너무 간결하고 아름다워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종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네치아 카민이라고 해서 이 레드 컬러가 그 색소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인 모델이 로크비의 비너스, 거울 보는 비너스 같은 모델을 썼다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벨라스케스가 원래 부인이 있어요. 파체코 스승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탈리아 가서 이렇게 이제 젊은 여자와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정갈한 느낌, 맞아, 심플한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성모 대관식이라는 그림.